안녕하세요.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가운데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어지셨을 줄 압니다. 자랑 같지만 저는 얼마 전 재취업을 했습니다. 물론 취업철은 지났지만 제가 일하는 분야는 현장 생산직이어서 그런지 수시 채용이 많은 편이기에 이직이 많아 특별히 입사 시기가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반복 작업이 많고 주로 서서 작업이 이루어져서 험한 일이 아닌데도 부상이 생기거나 고질병이 돋아 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런 이유로 좀 쉬다가 다음 주부터 다시 다른 회사에 나가기로 했는데요. 아직 공백기이어서 그런지 이 생각 저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서 몇 해 전 제가 근무했던 회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에 가는 곳은 제발 그런 곳이 아니길 바라며 그 회사의 만행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혹시나 그런 비슷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타파하고 나오시라는 의미에서요. 저는 참지 않고 할 수 있는 선에서 다 고소 고발하고 정의 구현을 해 통쾌하게 나왔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 싶습니다. 그 사람들 말처럼 불이익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가 문을 닫았거든요. 용기를 내세요. 탈탈 털어버리면 됩니다. 저는 공고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하기 싫어서 군대를 갔습니다. 실습 나간 회사에서 너무 힘들기도 했고 너무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갈 군대나 빨리 다녀오자 싶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의 전성기였죠. 제가 운동신경이 있어서 빠릿빠릿했거든요. 훈련소 훈련이 힘들긴 했지만 할만했습니다. 그런 저는 군대 가기 전부터 조리병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시세끼 밥만 지으면 고된 훈련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특기병을 뽑을 때 자원에서 조리병이 되었습니다. 신났었죠. 주방에서 일하니 먹는 걸로 서운할 일 없겠다 싶었거든요. 은근히 먹는 것에 예민한 남자라. 하지만 그 선택을 저는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고된 훈련에서 벗어난 것은 좋았지만 부대를 먹여 살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조리 전용 삽으로 씻는 쌀은 공사판 막노동 버금가는 노동력을 요구했고 산처럼 쌓인 식재료는 누가 손질하겠습니까? 바로 저희 조리병들이죠. 쉬는 날도 없이 매일이 음식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식재료 나르는 것부터 쉽지 않았고 그 많은 인원들의 식사를 맞추기 위해 다른 병사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했고 정리정돈과 청결을 위해 늦게 자야만 했으니까요. 아침, 점심, 저녁, 간혹 있는 특식 준비까지 아주 저를 갈아 넣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음식하시는 분들을 매우 존경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군 생활을 한 탓인지 저는 디스크를 얻게 되었습니다. 허리가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터지진 않았지만 발병 시기가 상병에 진급한 시기와 맞물려 전보다 좀 더 쉬운 보직을 담당하며 고질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대를 앞두고 앞으로 저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군대는 빨리 와서 나이는 어린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왔으니 다른 사회 경험도 없고 말이죠. 허리는 아작나서 몸으로 하는 일은 자신이 없어 건설 현장이나 배 타는 일은 좀 겁이 나더라고요. 또 공부는 진작에 놓은 터라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숨 짓는 날들이 많아지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런 저를 눈여겨보시던 원사님께서 너 무슨 일 있냐? 하고 물으셔서 다 털어놓았죠. 그러자 너 내가 성실한 거 다 봤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여기 연락해봐 하시며 명함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하고 여쭤보니 마침 거기서도 일할 사람 필요하다고 해서 알아본다고 했는데 너라면 잘할 것 같아. 군납품 식품 회사니까 가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거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휴가 때 전화해서 원사님 말씀드리며 찾아뵈었죠. 부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라 집에도 가기 전에 그 회사부터 들려 저녁 후 일주일 후엔 바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그 회사에 기숙사도 있어 일단 먹고 자는 일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탓인지 식사도 제공하더라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 취직된 것까지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우리 아들이 군대 가더니 철들었네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뿌듯했습니다. 한심하게 놀고 먹는 백수 안 돼도 되니까요. 그리고 대망의 저녁이 찾아왔고 일하기로 한 기한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실컷 놀았습니다. 매일 술만 마셨죠. 그리고 첫 출근 전날 기숙사로 내려가 방 배정을 받고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4인 1실인데 바로 건너에 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책을 잔뜩 쌓아놓고 보는 겁니다. 딱 봐도 엄청 두껍고 무슨 법, 무슨 행정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는 노조가 있는데 혹시나 위반하면 그거에 대해 항의하려고 공부를 하는 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그 덕에 옆에서 얻어들은 풍월이 많았죠. 어려운 말들도 쉽게 해석해서 말해주더라고요. 외국인이 한국말 그렇게 잘하는 거 TV에서나 보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아저씨는 실사로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말 걸다가 나중에는 친해지면서 이것저것 알려주는 게 많아 감사함에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장님도 좋으시고 다른 임원분들도 좋았습니다. 근무 환경이나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좋아서 재미있게 다녔던 회사였습니다. 한 5년 정도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일도 익숙해져서 할만하다 했습니다. 같은 방 쓰는 사람들과도 정도 많이 들었고 다 친해져서 좋더라고요. 20대 초반에 입사해 20대 중후반까지 일하게 된 곳이니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회사가 집만큼 편한 곳이 되었죠. 연애도 그 안에서 하고 사회생활도 다 거기서 배웠으니까요. 그러다 제 허리가 말썽을 부렸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를 못 펴겠더라고요. 이건 무슨 일이 났다 싶어 바로 병원으로 갔더니 디스크가 터졌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거기가 지방이고 주변 의료시설들은 좋지 않아 일단 병가를 내고 집으로 올라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밖에 답이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수술을 했죠. 그런 과정을 거치며 기간이 너무 걸려 제가 회사에 민폐가 되는 것 같아 퇴직을 하고 제 짐은 아버지가 가서 챙겨오시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도 못하고 퇴직해야 해서 너무 서운하고 죄송했지만 오히려 이사님께서는 다 나으면 다시 와서 일해 라며 좋게 이야기해 주셨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수술 후 재활을 거치며 6개월 정도를 아주 푹 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막내 아들이 집에 보탬이 되겠다며 고생을 해서 허리가 나간 거라고 안쓰러워하시더니 나중엔 자리는 또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멀쩡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슬슬 운동도 다니고 몸도 더 좋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슬슬 자리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전에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대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다시 오라는 이야기 하실까 싶어 기대를 했습니다. 범수씨, 허리는 다 나았어요? 라며 물으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대리님이 아는 분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 좀 구해달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생산부 라인인데 과장직으로 들어간다면서요. 거기서 솔깃했죠. 아직 20대인데 과장이라는 직함도 생기면 월급도 좋을 거고 일단 폼도 나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리님께 문자로 그 회사 차장님이라는 분의 명함을 받고 이력서 써서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더라고요. 제가 사는 지역이 공업지역이라 크고 작은 회사들이 많은데 그 안에 있는 식품회사였습니다. 3개 지점으로 나누어서 제빵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생긴 지는 5년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크림이나 과일들을 관리하면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들고 나르는 것은 없지만 역시나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것이다 보니 몸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겠더라고요. 과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보니 어깨가 으쓱하더군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도 저보고 인복이 있다며 부러워했죠.
다들 공고 출신이다 보니 저처럼 생산직에 일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아직 무슨 직함단 친구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첫 출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도 좀 보고 적응도 해야 하니 별 생각이 없었는데 한 2주 정도 시간이 흐르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먼저 사장과 실장, 이사가 가족이더군요. 사장과 실장이 부부고 이사는 사장 동생이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가족 경영이었죠. 그래서인지 아주 지들 멋대로더라고요. 생산부 직원들이 나이가 어린 편인데 회사에서 똘똘 뭉쳐 착취를 하는 정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밑에 인사부장이라는 사람과 차장이라는 사람들은 사무실 직원들만 챙기면서 사장 일가에 딸랑거리며 생산부 직원들을 우습게 여기는 게 보이더라고요. 욕설을 잔뜩 담은 폭언은 일상이었고 야근과 철야는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주말 근무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면서 물량을 못 맞춰서 하는 거니까 추가 수당은 없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2주 동안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으니 할 말 다 했죠. 그러면서 밥은 아주 거지같이 나왔는데 한 끼에 5,000원이라고 하더군요. 나가서 먹기도 불편한 곳이라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 나중에 직원들에게 들어보니 가격을 알고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당장 그만둬야 하나 싶었지만 일단은 한 달을 보내고 월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급여일이 지나 월급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제 본 월급에서 식사비, 점심 저녁 1, 2회 10,000원씩 제하고 근무복, 세탁비 1, 4,000원씩 제하고 나니 원래 주기로 했던 월급에서 40만 원 돈이 빠지더라고요. 한 달 동안 하루 쉬었으니까요. 세탁을 해주기에 그건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세탁비로 빼다니요. 여벌 근무복이 있으니 번갈아 입어 집에서 빨아도 되는 건데 말이죠. 그리고 한 달에 2주 정도는 새벽 5시 출근에 새벽 1시 퇴근했던 것 같은데 추가 수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담배 피우러 가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넌지시 물었습니다. 직원들도 저랑 별반 다름이 없더라고요. 150만 원 받고 일하는 친구는 그렇게 힘들게 한 달을 쉬는 날도 없이 일해도 100만 원 남짓한 월급을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군요. 그전 회사에서 들은 풍어를 여기서 써먹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도시락 싸오자는 말을 했더니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요. 종이 돌렸습니다. 도시락 싸오고 밥 안 먹을 직원들 이름 적으라고요. 반 정도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세탁 직접 해올 직원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반 이상 적었더라고요. 그 종이 들고 사무실 올라갔습니다. 담배 피면서 얼굴 익혀놓은 대리님께 들고 갔죠. 대리님, 여기 저희 생산부 직원들 식사 안 하는 직원 명단이랑 세탁 직접 할 인원 명단 적어왔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다음 달 월급에서 그 비용 안 빠지게 해주세요. 했더니 대리님이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 그래요? 저도 여기 식사제 명단에 포함시켜야겠네요.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하고 물으시기에 식단이 너무 엉망이라 그냥 도시락 싸기로 했어요. 대리님도 도시락 싸오시면 같이 하세요. 했습니다. 그러자 차장이 일어나더니 아니,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의 일환인데 친목도모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냥 드세요. 해줘도 난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근무 조건에 식사 제공이라고 알고 있는데 식사비를 하루에 10,000원씩 제하시니까 안 그래도 적은 월급에 타격이 커서요. 저희 딴에는 회사 생각해서 불편한데도 도시락 싸면서 감수하려고 하는 건데요. 원래 이거 불법이잖아요. 했더니 차장 눈빛이 변하더군요. 그러면서 뒤에서 보고 있는 인사부장을 보기에 저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우 직원들 달래서 이 정도로 합의해왔으니 허용해 주시죠. 라고 했더니 인사부장이 일단 알았으니까 놓고 가봐요. 하더라고요. 내려와서 자리에 복귀하는데 생산부 부장님이 사무실에 불려 올라갔다 오시더니 야, 잘했다. 아주 복덩이다 너가. 난 마누라 눈치 보여서 도시락 못 사는데 아주 젊으니 좋구나. 하시기에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밥이라고는 군대보다 못하게 나오는데 이걸 누가 5천 원에 먹어요. 부장님도 도시락 합류하세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어린 직원들이 점점 저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건 대답해주고 모르는 건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 다음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항들을 듣다 보니 회사가 아주 착취를 하려고 작정을 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불만을 쌓아가며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회의하러 올라오라 그래서 부장님, 저 대리 누나 이렇게 회의실로 올라갔더니 생산량도 못 맞추면 퇴근할 생각도 말아요. 24시간을 일해서라도 맞춰야지. 요즘 어린애들은 끈기가 없어. 라면서 이사가 헛소리를 장황하게 하더라고요. 그러자 인사부장과 차장이 맞습니다. 를 시전하며 죽을 맞추고요. 슬슬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끝날 무렵 대리 누나에게 속삭이듯 다 들리게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노조 만들까? 나 일하던 회사에서 같은 방 쓰던 형이 노조 위원장이었거든. 그 형이 이런 쪽 전문이라 말하면 다 알아봐 줄 수 있어. 라면서 낄낄 웃었습니다. 그러자 이사 얼굴이 잿빛이 되더군요. 그 틈을 타 건의를 했습니다. 현 인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생산량을 맞추라고 하시면서 추가 수당까지 없으면 곤란하죠. 아무리 어린애들이어도 한 달에 한 번 쉬면서 보상도 못 받으면 누가 일하나요? 나중에 신고라도 하면 회사도 곤란해지고요. 재고해 주시고 근무 시간 외 수당을 주시던 시간 외 근무를 시키질 마세요. 라고 했더니 지금 회사가 성장하는 시기라 이 시기만 넘기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힘써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럼 직원을 더 뽑아주시던지 적정 생산량을 맞춰주세요. 지금 60년대 미신공장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오늘부터 10분 단위로 근무 시간 외 추가 근무 체크하겠습니다. 했더니 인사부장이 차 과장 너무한 거 아니야? 다 같이 먹고 살자는 거 아니야? 저번 식사 명단이랑 세탁 명단 그냥 넘어갔더니 회사가 우스워? 라며 화를 내기에 타당한 요구가 회사를 우습게 여기는 발언이 되는 건가요? 인사부장님이야말로 저희 생산부가 만만하십니까? 사무실 직원들은 꼬박꼬박 회식하고 칼퇴근 하시잖아요. 라고 맞섰죠. 그러자 이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일단 알았으니까 이번 주만 좀 고생해 주세요. 라면서 회의실 밖으로 나가더군요. 인사부장과 차장은 절 째려보더니 이사를 따라 나가고요. 저도 성질이 나더라고요. 이 회사에 소개시켜준 대리님이 차장하고 아는 사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람은 판이하게 달라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사무실 대리님이 오셔서는 저 사람들 쉽게 안 바뀌어요. 아주 직원들 등쳐먹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하며 나가시더라고요. 부장님과 대리 누나는 괜히 건드려서 피해받으면 어쩌느냐 하며 걱정을 하시는데 전 회사 노조위원장님께 여러 가지 물어봐 놓은 게 있어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그 회사에서 일한 지 4개월쯤 됐을 때였는데 정말 매일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회사에 큰 엿을 날리고 싶더군요. 그래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한 계기가 그때 이사와 한 층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사무 보조 일을 하던 직원이었는데 제가 담배 피우고 있을 때 와서는 말을 걸더라고요. 생산부 최 과장님이시죠? 저는 이미선이라고 합니다. 라며 말이 아닌 얼굴로 말을 걸기에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니 선이가 과장님께서 아시는 게 많다고 여쭤보라고 해서요. 라기에 아는 게 많긴요. 그저 귓동량으로 들은 거 몇 개죠.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니 저기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어떻게 해야 해요? 라며 말을 시작하더니 울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사가 추근덕거리며 스치듯 만지기도 하고 성적인 발언들로 당황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오빠가 외로워서 그래. 결혼해도 외롭더라. 그래서 젊은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미선이랑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라며
대놓고 희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겨우 잡은 직장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우는데 진짜 깊은 곳서부터 화가 올라오더군요. 이제 막 20살 된 아이를 상대로 50살 다 되어가는 아저씨가 그런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도 않고 사장 동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괴롭히는 거니 아주 본때를 보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만 따로 모아서 파일을 만들어 놔요. 증거가 있어야 빠져나가지 못하고 나중에 따지더라도 따질 수 있죠. 그 정도 할 수 있죠? 라고 하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 금요일 퇴근 후에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 안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하니까요. 제가 회의 시간에 그렇게 질러놔서인지 근무 시간은 전보다 줄긴 했습니다.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8시에는 마무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월급 날마다 다음 달 식사 명단이랑 세탁 명단을 조사하던 실장은 어휴, 매번 번거롭게 이게 뭐야? 라며 툴툴거리며 제게 눈치를 주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은 밥값이랑 세탁비 좀 쏠쏠하게 챙겼는데 이제 그거 줄어서 저러지. 아주 부부가 돈에 환장을 한다. 라며 웃으시면서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월급날 인사부장이 저희를 모으더니 이번에 회사 사정이 아주 안 좋아요. 근무 시간도 줄고 생산량도 줄어서 그런 거니까 고통 분담한다 생각하고 급여를 조금 기다려야겠어요. 뭐 회사에서 여러분의 요구를 맞추다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집단이 살아야 개인도 사는 겁니다. 어쨌든 미안하게 됐습니다. 다들 그런 줄 알고 있어요.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라병이 생길 지경이 되더군요. 그래서 그럼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들 월급 하나 보고 일하는데 갑자기 월급날 이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인사부장은 전부터 최 과장 자꾸 그렇게 나서는데 젊은 사람이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야?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어? 어디 사장님을 오라가라야? 젊은 사람이 너무 경우 없이 굴면 싸가지가 없는 거야. 라며 소리를 치며 제 앞으로 다가오더군요. 저도 그 앞으로 걸어가며 네,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 배웠습니다. 경우 없는 놈들한테는 나이, 지위 막론하고 따질 줄 알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이 있는데 다 무시하고 운영하는 회사 측이 잘못이지.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사원들이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저는 제 권리를 침해받았고 그에 대한 사과는 당연히 사장님이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소리쳤더니 멈칫하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이 웅성거리자 본인이 불리한 것을 알았는지 누가 몰라? 알지만 좀 좋게 넘어가자는 거지. 어쨌거나 미안하다고 하셨으니까 조만간에 입금 다 될 겁니다. 아무튼 해산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잔업 없습니다. 퇴근하세요. 라며 서둘러 사무실로 올라가더군요. 더 퍼붓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그날 다 끝장을 봐야 할 것 같아 참았습니다. 부장님이 오시더니 야, 가자. 내가 오늘은 너 술을 좀 사줘야겠다. 라며 저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부장님은 회사 근처 번화가에서 가장 오래된 듯한 식당으로 절 데리고 가시더니 너 참 멋있다. 난 이제 먹여 살려야 하는 식구들이 있으니 마음대로 일도 못 그만두거든. 그래서 용기가 없어. 어린 직원들한테 부끄럽지만 그저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더라. 대단하고 고맙다. 하시며 제게 술을 따라주시더라고요. 술을 마시는데 술맛이 참 썼습니다. 저희 아버지 생각도 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부장님 입장이 이해가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며칠 후 월급은 입금이 되었고 웬일로 회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첫 단체 회식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부서 회식은 법카로 하라더니 카드를 안 줘서 제가 애들 모아 사 먹이곤 했거든요. 그때마다 애들은 울고 힘들다고 하면서도 막상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집 형편도 좋지 못하고 그렇다 할 기술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한 직원은 도저히 못 견디겠는지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이사가 너 여기서 나가서 다른 데 취직할 것 같아? 이 바닥 좁아. 너 다시는 일 못하고 싶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퍼지며 직원들은 더 퇴사를 못하고 힘들어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달래며 시기만 보고 있던 저는 이번 회식도 무슨 꿍꿍이인지 알아내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식 장소로 이동하려고 마지막 점검하고 있는데 포장부 이모님들이 그냥 퇴근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모님, 오늘 회식인데 그냥 들어가시게요? 하고 여쭤보니 회식? 우리 못 들었는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전달이 안 됐나 보네요. 오늘 회식이에요. 저랑 같이 가세요. 하면서 이모님 5분을 모시고 회식 장소로 갔습니다. 무한리필 고기 뷔페에 가면서 그 돈 아끼자고 5분 빼놓고 가는 것도 웃기고 간만에 회식 장소가 이런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모님들을 보는 실장의 눈빛을 본 이모님들은 단단히 마음이 상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너스레를 떨며 아유, 전달이 안 됐나 봐요. 사무실 직원들이 일을 엉성하게 하시네 하면서 이모님들 자리 만들어드리고 저는 부장님 곁에 앉았습니다. 부장님은 웃으시더니 귓속말로 야, 술은 각자 사 먹으란다. 이게 무슨 회식이냐? 하시기에 어이가 없어 웃고 있는데 실장이 일어나서 요즘 우리가 너무 바쁘고 사정이 어려워서 힘드신 거 알아요. 그런데 조금만 사정 봐주시면 저희가 다 보답하겠습니다. 많이들 드시고요. 우리 더 힘내서 일합시다. 하는데 박수치는 사람은 인사부장과 차장뿐이더군요. 사무실 대리님은 멀리서 제 눈을 맞추고 웃기만 하고요. 선희는 역시나 이사 옆에 잡혀 있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봤죠. 잘하면 다들 있는 데서 증거를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선희가 그동안 녹음해놓은 녹음본을 들었는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야들야들하게 남자 애간장을 녹이게 생겼어 라고도 하고 그렇게 한참 좋을 때 남자랑 만나야 된다니까 오빠랑 좀 만나자 라면서 아주 징그럽게 들이대더라고요. 선희는 그 녹음본을 들려주면서도 소름 끼치고 무섭다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회식에서마저 그렇게 묶여있는 모습이 안쓰럽더군요. 그런데 이사의 그런 행동들을 눈치챈 건지 남들 보기가 그랬던 건지 실장이 자리를 바꿔 앉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으면서 저도 마음 놓고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든 생각이 실장도 알면서도 선의를 그냥 방치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더군요. 결국에 한통속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날 열받은 포장부 이모님들이 단체로 안 나오셔서 사장님과 실장, 이사가 사무실 직원 몇몇과 직접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해봐야 안다며 다들 쌤통이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더 일하고 허리에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서 가져가 아무래도 퇴직을 해야겠다고 했죠. 사실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이유가 없어졌던 거죠. 작정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과장님, 이쪽에서 일 안 할 거야? 이게 무슨 경우야? 1년도 안 채우고 소개한 내가 뭐가 돼? 하면서 차장이 인상을 쓰더군요. 그래서 당분간 쉬면서 장사 준비나 할까 봐요. 너무 무리했어요. 라고 했더니 아니, 회사 사정도 봐줘야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저희 사정 봐주십니까? 병결 못 쓰는 직원이 한둘이 아닌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 진단서 안 보이세요? 저 장애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저도 한 대리님 소개로 와서 당연히 좋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서운할 판입니다. 라며 맞섰죠. 그러자 멈칫하던 차장은 일단 알았으니까 사표 놓고 나가봐요. 아직 수리된 건 아니니까 정상적으로 일하고요. 그래서 저는 룰루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사표 내기 15일 전쯤 사무실 대리님이 인사부장과 한판 크게 하고 나가셨거든요. 그때 나가시면서 저기 주차장에 물건 쌓아놓은 거요. 저거 소방법 위반이에요. 내가 신고할 거예요. 하며 웃으시며 가셨거든요. 그런데 처음 위반은 경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시켜서 짐 다 옮기고 사진 찍더니 다시 짐을 쌓아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원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며칠 후 이사가 얼굴 울그락불그락해서 절 찾더군요. 범수씨, 회사랑 억하심정 있나?
벌금이 2천만 원이나 나왔어. 어쩔 거야?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 저희가 뭐야? 하기에 이사님, 불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럼 재료도 재료지만 이 안에 있는 직원들 다 죽습니다. 소방차를 어디에 대나요? 너무 위험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그런 건데 화내시면 안 되죠. 라며 웃었더니 지금 사표 수리해달라고 이러는 거지? 그래, 사표 수리해줄 테니까 이번 말고 다음 월급날까지만 나와요. 그때까지 우리도 사람 구할 테니까. 이거 손해보상 청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참을게. 하지만 어디 가서 일하긴 힘들 거야. 라며 부들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돌아온 월급날에 월급이 50만 원 들어왔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문의를 했죠.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4대 보험 비용이에요. 법이 바뀌어서 납부를 해야 한대. 갑작스러운데 그 돈 뭐 우리가 떼어먹나? 나중에 다 돌려받는 거니까 이해해줘요. 라기에 바로 4대 보험 정보 연계센터에 문의를 해봤죠. 하지만 가입 이력 없음으로 뜨더군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4번도 안 주시고 가입 이력이 없다는 4대 보험료도 월급에서 제하시고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내역 정리해서 주시고 근로계약서도 주십시오. 근로계약서 안 주시는 것도 불법인 건 아시죠? 라고 했더니 부랴부랴 근로계약서라고 줬는데 직원들마다 미세하게 다른 점이 있어 들고 찾아가 다 같이 따졌더니 그제야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주었습니다. 부장님은 마누라 난리 났는데 진짜 이번 달 생활비 어쩌냐. 아주 나쁜 놈들이야. 나도 이참에 다른 데 알아봐야겠다. 하시며 우라통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간의 자료들과 과한 업무 시간과 지급되지 않은 추가 수당의 내역을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노동청으로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병원 다녀온다고 나가서 갔죠. 쉬는 날 안 주니까요. 담당 수사관에게 상세히 이야기하며 울분을 터뜨렸더니 알겠다며 접수를 받아줬는데 이틀 뒤 연락이 왔더라고요. 접수를 받아준 수사관이 이거 그냥 접읍시다. 이게 건수도 안 되고 괜히 최범수 씨가 다칠 수가 있어요. 라는 겁니다. 아차 싶더라고요. 전에 사무실 대리님이 사장이 여기저기 로비를 잘해서 불법적인 걸 다 덮고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소방 관련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라며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걸로 노동청에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뀐 수사관님께 연락이 오더군요. 그러면서 그간 누락된 신고가 10건이 넘는 곳이었어요. 문제가 많네요. 여기 다 조사해서 처벌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은 최범수 씨 이름으로 발송될 거예요. 라면서요. 속이 개운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실장이 범수 씨 이름으로 고소장이 왔어. 이게 뭐야? 하기에 안 읽어보셨어요? 말 그대로 고소죠. 라고 했더니 아니 불만 있으면 말로 하지 이게 뭐야. 저번 소방법 그것도 우리가 참았잖아. 젊은 사람이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이 바닥 좁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 앞길을 막으실 건데요? 저도 그간만이 참았습니다. 말을 했는데도 안 들어주시고 불법적으로 일 처리하신 건 회사죠. 저는 그에 대한 처벌 받게 하는 거고요. 라고 하자 씩씩대더니 젊어서 뭘 모르고 생각이 짧은가 본데 다시 생각하고 고소 취하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더군요. 나이가 들어도 생각이 길어 보이진 않네요. 저는 고소 취하 안 합니다. 하며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출근 마지막 날이 되어 사장, 실장, 이사, 인사부장, 차장 빼고 다른 직원들에게 비타 음료를 돌리고 인사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쯤 선희와 경찰서 앞에서 만났습니다. 선희도 그 전날까지 근무하고 회사를 그만두었고요. 여성 청소년 수사팀으로 가 그간의 일을 말씀드리고 녹음본을 드렸습니다. 형사님들도 그 양을 보시고 놀라시더라고요. 선희는 진술서를 만들면서도 엄청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함께 있어달라고 해서 있기만 했죠. 며칠 뒤 이사와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출석 통보가 왔다며 선희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같이 가줬습니다. 선희 가족이 할머니와 여동생뿐이라 같이 갈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만난 이사는 저와 선희에게 공갈 협박범이라며 욕을 거하게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같이 욕을 해줬습니다. 경찰분이 뭐 하시는 거냐며 제지를 시키고는 녹음본 일부를 틀더군요. 그제야 이사의 얼굴이 사색이 된 채로 선희를 보더라고요. 딸 같아서 예뻐서 농담한 겁니다. 라며 변명을 하는데 경찰분이 어느 집이 딸한테 이런 농담을 합니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증거가 너무 많아요. 이런 성범죄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피해자분 혹시 합의 의사 있으세요? 라고 하자 이사가 선희씨 그래도 내가 잘해줬잖아. 나 한 번만 봐줘. 응? 이러기에 야 너 그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 잊었지? 이제 괜찮아. 저런 자식들은 혼 좀 나야 돼. 라고 했더니 선희가 저 합의 안 해요. 벌받게 해주세요. 라며 엉엉 울더라고요. 그 길로 이사는 조사실로 갔고 그것을 보고 저와 선희는 경찰서로 나왔습니다. 선희는 나와서도 과장님 감사해요. 덕분에 좀 다리 펴고 자겠어요. 라며 계속 울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다른 직원들도 노동청 조사에 응하고 고소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장님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시기 전까지 보신 건 벌금 5천만 원 물고 회사가 엄청 힘들어졌다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더 대박인 것은 회사가 위태해지자 그 충신 같았던 인사부장과 차장도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고 같은 날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열이 받은 대표는 인사부장과 차장을 사문서 위조 횡령으로 고소를 했고요. 그게 부장님이 퇴사하시기 바로 직전 상황이었고 건너서 얼마 전 폐업 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사는 불구속 기소가 되었는데 집행유예 받으면서 교도소는 안 가고 구치소에 있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성범죄자 등록에 정보 공개가 되었고 무슨 교육이랑 받는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성범죄자로 빨간 줄이 간 거죠. 선희는 그 후로 국비로 무료 교육받는 곳에서 교육받고 정직원으로 사무직원이 되었고요. 아직도 가끔 연락을 하면서 지냅니다. 부장님은 다른 식품회사로 가셔서 더 안정적이고 월급도 더 잘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소주 마시면서 그 회사 욕을 엄청 했습니다. 그 회사 일가들이 오래는 살겠네요. 하도 욕먹어서. 저는 그 뒤로 조금 쉬다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취업에 성공해 출근을 앞둔 상황입니다. 지금 나가게 된 회사는 규모가 직전 회사보다 더 큰데 함께 일하시던 실장님이 함께 가자고 스카우트 제의를 해주셔서 가게 되었거든요. 제발 그런 거지 같은 회사가 아니길 바라봅니다. 이제 저도 장가가야 하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기죽지 마시고 나쁜 놈들 활개치지 못하게 당당하게 나서시길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다들 정의로운 세상에서 삽시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